이리 오너라 이리 오. 네, 31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자료가 저한테 외계어여가지고 아유 미래의 세계 얘기예요. 송 CF는 갈수록 외계어로 점점 가서 어려워 죽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자료를 낸 이유가 저희가 아마 이제 이후에 스타트업이나 이런 AI 관련된 분들도 같이 모시고서 그렇죠. 이거 할 계획이고 여러 가지 계획 차원에서 만든 자료니까요.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인 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셉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또 몇 달 만에 망의 시대에 이어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테마틱 리서치라는 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서 계속 지금 뭐 윤쌤이랑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리온도 이제 그 전후로 해서 시작하고 테마틱 리서치도 1년 지금 한 반이 다 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취지가 있어요. 취지는 이제 글로벌하게 돈이 몰리는데 한국에 대형 기업이 있지 않아서 앞으로 크게 번하고 미래가 많이 바뀔 건데 우리가 조금 서치가 잘 돼 있고 투자 아이디어를 못 찾고 있는 걸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한 1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했었죠. 근데 이제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가 발견이 동시에 됐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로벌 기업들 해외 주식을 많이 발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새로운 산업이고 초기 산업이다 보니까 해외 주식도 발굴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AWS를 얘기하다가 피어 그룹을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스타트업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AW 피어가 뭐가 있어요? 오늘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AW의 피어가 스타트업이 있어요. 엔비디아를 보고 있는데 피어 그룹의 경쟁사가 또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을 투자하는데 어딘가 봤더니 글로벌 탑 VC들이 거기를 막 집중적으로 투자 육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초기 단계다 보니까 글로벌 거대 빅브라더도 이거를 이제 시작하고 글로벌 스타트업도 이제 시작하고 근데 스타트업들이 VC의 펀딩을 베킹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막 2년 만에 조 단위로 가고 막 그래요. 시총이.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윤쌤님이랑 앞서 윤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 테마틱 이제 리서치를 하면서 이런 글로벌 스타트업들, 비상장 기업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 좀 자주 많이 좀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하면 제가 사람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요리하던 애가 맨날 블록체인하고 로봇하고 왜 2차 전지하고 이러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제가 음식료 애널리스트도 물론 하긴 했지만 제가 살아온 삶은 훨씬은 공돌이에 가까워요. 그래서 공대 출신이죠. 공대 출신이고 학교에서도 이과 전공하고 그래서 빌 게이츠가 되고 싶어서 컴퓨터공학과를 들어갔고 거기서 졸업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란 사람 자체가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마케팅을 되게 중요시하다 보니까 막 송셰프할 때는 이제 제가 막 억지로 막 공대생이었던 걸 막 일부러 감췄어요. 아니 공대생이 막 음식 얘기하고 막 브랜드 얘기하면 되게 무식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췄는데 또 반대로 요즘에 또 4차 산업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요리사가 왜 갑자기 근데 요즘 이제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저 자리치를 커밍아웃 했습니다. 저는 그냥 다 관심이 많아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공대 출신이고 기술도 관심 우리가 있고 요리도 관심 전에 있고 30회 녹음할 때 갑자기 또 엔터 덕후 기지를 보여서 제가 당황했어요. 맞아요. 그거 엔터 한다고 할 것 같아요. 아니 엔터는 우리가 말했죠. 진짜 순전히 제가 이게 제가 연말에 진짜 가요대전을 진짜 거의 모든 방송사 걸 다 봤거든요. MMA에서도 MMA부터 다 봤는데 그걸 가족끼리 맨날 그걸 덕질하면서 다 보고 있는데 BTS 거 보면서 다 보고 있는데 되게 많은 시간을 거기다 씁니다. 일주일에.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게 회사를 나오고 사회에서 하면 누구랑 얘기할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김영현 연구원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동안 되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콘텐츠예요. 그래서 내가 좀 말 나온 게 저희가 요새 오늘 청초연구원 발표한다니까 너무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것도 애널리스트 뽑고 있거든요. 어떤 분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이거예요. 뭐 송초연구원이 아까 먼저 얘기를 했지만 뭐 처음에 제지업종도 했었고 음식료도 했었고 또 이것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자기가 관심이 있고 막 애널리스트라는 게 호기심이 있고 막 서치 앤 리서치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제조업체나 뭐 제약업체나 막 뭐도 좋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좋습니다. 경험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난 나이도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RA 한 1, 2년 하시면서 좀 기본적인 제 분석 툴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니까 좀 배우시고
뭐 그런 산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실 분 좀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인사팀을 통해서 뽑아보니까 뭐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지만 원하는 건 하나예요. 그냥 함께 좀 이런 호기심 많고 맞습니다. 막 덕질도 같이 하고. 근데 물론 재무제표랑 기본적인 공부 되셔야 되니까 그거는 아래 기간 동안 좀 배우셔야 되고 뭐 그건 있고 또 하나는 또 이런 거죠. 뭐 주니어 애널리스트 뽑아놓는다고 적어놨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 RA 하시다가 운용사 가셨거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 있다가 이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매매도 해봤고 이제 애널리스트 하면 이렇게 좀 재밌지 않은데 그렇죠. 다들 이렇게 말하면 다 스몰캡만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말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좀 어떤 업종을 옛날에 RA도 했었고 주니어 애널리스트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저한테 그냥 전화 주시면 제 의도는 그걸로 냈는데 인사팀에서 공고 나온 걸 봤더니 뭐 3년 경력 뭐 그랬어요.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원래 취지는 뭐 제가 여기서 뭐 몇 년, 1000년 만에 하겠어요. 근데 있는 동안에 더 우리가 같이 토론하고 같이 얘기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찾는 아이디어의 빈곤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험 가진 분들이 언제 하는 뭔 상관 있으니까 저는 뭐 다양한 경험 있으신 분들 연락 오시고 송세풀도 공대 출신인데도 자료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이 그거는 다음 문제예요. 자기가 얼마나 투자나 이쪽 세계라던가 저 리서치에 매력을 느끼신 분이 있다면 뭐 저희 쪽에 뭐 전화를 여기다 공지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뭐 댓글 창에 달아주셔도 되고 그 초세께서 뭐 벌써 이미 공지 그래요? 올려놨더라고요. 공지에 맞아요. 댓글 뭐 창에 이미 별로- 올려놨습니다. 올렸는데 뭐 별로 반응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건 그거고 우리 지금 일정들이 있으니까 빨리 진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한번 해봅시다. 스타트업이 만드는 AI 시대 다른 나오셨는데 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뭐 사진도 막 그래서 나는 전 제가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AI 시대 요 자료를 이제 쓰게 된 이유가 이제 4차 산업에 대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저희가 이베스트에서 뭐 반도체 사이클 사실 뭐 세게 봤었고 조금 뭐 좀 빠진 부분도 있지만 길게 보면 여전히 또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는 하우스인데 이제 여전히 반대론에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여의도에. 그래서 뭐냐 4차 산업 허상이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고 옛날 1999년대 IT 버블 깨질 때처럼 이것도 결국은 허상이고 붕괴할 거다. 실체가 없다. 4차 산업 폴스 뭐 인더스트리 레볼루션단은 한국에서만 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4차 산업의 실체가 있고 되게 많은 게 변할 게 있다라는 것들을 좀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4차 산업이 버블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99년도에 엄청난 글로벌 IT 버블이 왔잖아요. 그래서 뭐 주가가 막 폭등을 했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 많지 않았으니까 막 100배 오르고 1000배 오르고 그러다가 버블이 깨지고 생각보다 인터넷화되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사이클 자체가 깨져버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4차 산업은 그 산업의 변화가 이제 시작되고 있고 그 실체들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AI에 대해서 이번에 자료 썼고요. AI에서도 제가 이번에 판 영역은 딥러닝입니다. 딥러닝.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우리한테는 이제 알파고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 AI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이 자료를 쓴 하나의 취지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AI다. 뭐 그러면은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 맞아요. 네. 구글 그 웨이모인가요? 네. 그런 차 자율주행. 맞습니다. 블록체인. 뭐 VR 막 이런 것들이 그럼 이렇게 4차 산업 될 건데 그럼 4차 산업 자율주행이잖아. 자율주행 근데 그게 한국 규제 때문에 힘들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안 돼. 그럼 자율주행 안 되면 뭐 어떻게 될 건데? 5G는 그럼 뭘로 돌아갈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I는 자율주행 같은 하나의 특정 애플리케이션에서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AI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다 바꿀 걸로 보고 있고요. 일상의 삶의 곳곳을 침투해 나갈 거다. 이제 그쵸? 요거를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이아스 파스 뭐 얘기할 때 결국 마지막 최종에 모아지는 거는 결국 AI고 그렇습니다. 결국 음성 어떤 데이터 같은 뭐 맞습니다. 그런 거라고 말을 했었고 사실 이 자료는 제가 이제 처음에 저도 이제 저희 이베스트가 좀 자료가 좀 자율스러운 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딱 왔는데 송채 연구원한테 제가 한 줄을 빠꾸 놨죠. 예, 맞아. 2주 전에 한번 바꾸고 났어요. 야 이건 좀 그래. 그러면서 이제 뭘 추가 좀 시키고 좀 양이 있는데 적다. 포인트는 뭐였냐면 양이 적다. 하고자 했던 건 이거예요. 저희가 뭐 저희 도대체 그런 업체들이 글로벌하게 무슨 일을 하고 있나가 일단 궁금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걸 정리하고 이게 제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우리가 하나씩 공부를 해가는 단계 리서치라는 게 맞습니다. 애널리스트가 무슨 나이가 몇이라고 저희가 얼마나 더 알겠어요. 전문가 박사들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저희는 저희가 프로세스에 공부해 가는 건데 일단 파트 1에서 그 얘기를 많이 그래서 이제 율세님이 저는 이제 율세님과 이렇게 방송 자주 하니까 이제 뭐 이게 완전히 이거 아무런 마찰이나 뭔가 뭐 이렇게 일방적인 명령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걸로 생각하실 분도 있을까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계속 나누고 또 생각이 다르고 또 이렇게 유도도 미루고 그러면서 진행하다가 근데 이번 거는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저도 생각했을 때 시간이 너무 쫓기니까 여러 가지가 저희가 진행되는 게 많았잖아요. 쫓기니까 기업 사례를 많이 넣고 싶었는데 많이 못 넣었거든요. 야 파트 1 전체가 이제 그 뒤에 추가된 거예요. 이 20개 기업 사례가. 그래서 이거를 그때 미루면서 요 기업들 사례를 이번에 추가를 했고 이게 정말로 저는 요번 자료의 핵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지 이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페이지 2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쪽은 솔직히 그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최대한 개념 위주로만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실제 사례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이 페이지에서 이제 딥러닝이라는 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AI라 그러면 이제 사실 1950년대부터 막 소설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쵸. 여러 가지 그리고 저도 학교 다닐 때 4학년 2학기 때 인공지능 수업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도 안 듣는 수업이었습니다. 남들이 안 할 때 뭔가 해야 된다. 근데 아무도 안 듣는 수업이고 그런 것들 하나 있고 인공지능 그러면 왠지 뜬구름 잡고 약간 사는 동안 별로 현실화될 것 같지 않은 그냥 약간 허세양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근데 그게 변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에서부터 시작된 게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학문이고 그것도 한 20년 30년 전 된 학문입니다. 머신러닝은 기계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세상을 깨우치고 뭔가 변화시키고 이 개념이 머신러닝의 개념이고 AI의 일부입니다. 딥러닝은 뭐냐? 그러면 머신러닝이 왜 우리 삶에서 적용이 안 되고 있었냐를 아셔야 돼요. 딥러닝은 이런 겁니다. 이제 보면 머신러닝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기계가 학습을 하게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넣어야 되거든요. 일단 그 데이터조차가 없었고 빅브라더가 열심히 수집해서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 데이터 자체가 없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가 속도가 너무 느려. 데이터를 이걸 가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자원이 너무 많이 소모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과적합, 이건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 과적합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터 샘플을 딱 주면 그거에 기가 막히게 그걸 설명하는 모델을 만들어내요. 다만 그걸 다른 데 적용하는 순간 완전 무너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로직 자체에서 어느 정도가 오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큰 혁신이 나타나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제프리 힌튼이라고요. 딥러닝의 대부예요. 이제 딥러닝의 대부시고 이분이 2004년도에 처음으로 요 과적한 문제, 이제 모델이 한쪽을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개념을 먼저 만들어냈고요. 2013년이 중요합니다. 이때 이제 뭐 좀 전문 용어로 뭐 드롭아웃이라고 있는데 이 과적한 문제를 이제 완전히 해결한 그런 개발이 또 진행이 됐어요. 그때부터 나온 게 이제 알파고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AI라는 걸 듣게 된 거고 그때부터 딥러닝, 머신러닝이 막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이 여의도에서도 많이 공부하는 그런 학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딥러닝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개념을 정리했으니까 이 페이지에서 딥러닝의 과정을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이 과정에서 돈 버는 투자 기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좀 중요하고요. 딥러닝의 두 가지 과정은 첫 번째 과정이 트레이닝입니다.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알파고라고 해볼게요. 가장 친숙하신 게 알파라고 하면 알파고를 트레이닝 시킬 때 어떻게 시켰냐? 그러면 이제 저희들한테 알려진 바가 이런 거죠. 인류의 역사 이후에 예를 들어 00년도 뭐 기원전 뭐 이때부터 있었던 바둑 계보를 다 데이터 입력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기계가 그 기보를 보면서 죽어라 복귀를 하면서 그 모델을 만든 겁니다. 이 다음 수를 뭘 둬야지. 이거 그 과거에 성현이 이렇게 뒀거나 이샘이 이렇게 뒀거나 그 풍을 다 흡수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2000년간의 데이터를 싸가지고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그게 트레이닝이고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인퍼런스입니다. 그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컴퓨터 하면 데이터 입력하면 그대로 작동되는 줄 알았는데 인퍼런스라는 과정은 그렇죠. 스스로 새로운 환경을 지가 한다는 거 사실이에요. 그렇죠. 나 이게 항상 나는 그렇죠. 와, 이게 놀라운 거네. 보면 이제 그동안의 모델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으로 설명되는 게 이제 고양이 사례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계한테 고양이는 이렇게 생겼어라고 설명해 준 게 아니라 고양이에 관련된 사진을 진짜 100만 장, 200만 장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기계가 이제 이건 전문용어로 딥러닝의 이제 뉴럴 네트워크, 딥뉴럴 네트워크라는 이제 알고리즘인데 뭐냐면 고양이한테 100만 가지 사진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 가지 레이어로 하나씩 특징을 찾아내는 거예요.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고양이는 윤곽이 이렇게 생겼구나.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고양이 색깔이 이렇네. 그렇게 해서 각각의 특성별로 여러 가지 가중치를 줘서 그래 이 가중치에 의하면 요번에 새로 들어온 인퍼런스 과정에서 이 사진은 고양이야, 예스야. 이게 인퍼런스입니다. 그래서 바둑으로 치면 수만 가지 대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집 세는 거잖아요. 몇 집이 더 많은가? 집을 계속 세다가 이렇게 두고 둘 때 이기는구나라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을 가지고서 이소를 붙인 겁니다. 압승을 했죠. 그 모델에 승리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트레이닝과 인퍼런스고요. 여기서 저는 자본 시장에 있는 이제 투자 기회를 찾는 애널리스트니까 여기서 저는 투자 기회를 이제 설명드립니다. 이 딥러닝의 과정에서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새로 탄생을 합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면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고 분석하는 플랫폼. 저희 망의 시대에서 AWS가 하고 있던 그런 데이터베이스들 이런 것도 파스고요. 그런 플랫폼 그리고 데이터는 아마존이지. 그렇죠. AWS,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기업들이 하고 있었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즈니스가 하나 있고요. 그 데이터를 트레이닝 시켜온 데이터를 공급하는 그거를 매출로 삼는 기업들이 이 AI 시대에선 새로 탄생을 합니다. 그렇죠. 왠지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이미 리포트에 써놓은 상장 기업도 있어요. 심지어 해외에 있습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요즘에 스타트업에서 사람 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어려냐면 저는 여기서 미리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공대생이지만 자녀 교육을 시키실 때 조금이라도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쪽으로 약간의 흥미와 적성을 보이시면 꼭 요 코딩 공부는 저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는 이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산업별로 적용이 있을 걸로 보는데 이미 현재 지금도 그냥 코딩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느 학원에 가서 나 6개월 예를 들어 머신러닝 6개월 배웠으면 이런 거 말고 진짜 깊이 있게 그런 알고리즘도 볼 수 있고 그러한 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구하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연봉 공개하기는 어려운데 굉장히 높은 연봉을 줘도 구하기 힘듭니다. 그만큼은 인력난이고요. 근데 그 인력을 뽑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 인력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좀 더 빠르게 하는 거예요. 좀 더 빠르게 하고 모델이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좀 더 자원 소모를 줄이고 비용을 줄이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을 그렇게 뽑기가 힘든데 이왕이면 하드웨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AI 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쪽에서 이런 머신러닝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전문 칩의 필요성이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망의 시대에서도 저희가 이론도 그때 또 선생님 녹화하면서도 강조했던 부분이 이제 보이스로 바뀐다. 인풋이 보이스로 바뀐다. 이제 비전 인식으로 바뀐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은 순위가 다 바뀔 거다. 자판기 안 두드리는 시대가 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꼭 내가 무슨 맛집을 간다고 블로그를 검색하고 내가 아니면 여행 기차표를 검색한다고 꼭 코레일 들어가고 그거는 AI 칩이 AI 엔진이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아니면 소비자한테 자신을 선택하게 하는 강력한 소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쪽에서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올 거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나올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목이 뭐냐면요. 스타트업이 만드는 AI 시대예요. 이 시대는 스타트업이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새로 보게 될 기업들에서 굉장히 많은 이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3페이지부터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입니다. 그럼 말로만 계속 AI 시대 온다 그러는데 이 AI 시대에서 정말로 그러면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엔비디아에서 굉장히 많은 이런 GPU 기반으로 한 딥러닝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이제 인셉션 어워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인셉션 어워드는 딥러닝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업체들을 그런 업체들한테 여러 가지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후원해주고 지원을 교육기회 주고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할 수 있게 해주고
2017년, 18년에 이제 19년에 보면 유럽, 뭐 이스라엘, 미국, 뭐 다양한 나라에서 인셉션 어워드가 있었고요. 그 어워드에서 다 노민이 됐던 그러한 기업들 안에서 고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 득보잡이거나 그냥 무슨 그림만 있거나 그런 기업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공신이 있는 곳에서 선정을 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드 단계, 완전 초기 단계죠.에서 여러 가지들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서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제부터 가능해지는 제일 대표적인 게 하나가 아까 인풋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딥러닝 활용해서 이제 흥미로운 사례가 뭐냐면 3페이지에 이 영화 장면 같은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이 남자 배우가 이제 영화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난 이제 너에게 복수할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딥러닝 기반 오디오 서치예요. 그래서 이 오디오 서치 애플리케이션 하는 일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영화 데이터베이스에서 난 너에게 복수할 거야라고 말한 장면을 다 찾아내요. 장면 어느 장면에서 어느 장면이었고 그 영화의 어느 편이었고 어느 몇 초부터 몇 초였고 이거 다 찾아냅니다. 자, 오른쪽 걸 볼까요? 오른쪽 건 뭐냐면 이게 오디오 서치고요. 비디오 서치는 뭐냐면 이제 이게 뭐 유명한 영화 이게 뭐 이게 사례가 올라와 있는 게 이 영상입니다. 이제 캐리 그랜트라는 영화 배우가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영화를 찾아서 캐리 그랜트의 얼굴을 인식을 해요. 얼굴을 인식해서 이 캐리 그랜트가 나온 모든 영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사람이 나온 장면을 다 찾아줍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오디오는 파형을 딥러닝을 한 거예요. 그 파형을 보고서 이게 무슨 의미고 어떤 톤이고 누가 말했고 이런 것들 찾아내는 거고요. 비디오 서치에서는 그 비디오가 움직이는 과정을 이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스스로 서치를 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데 이용되냐 이거죠. 그럼 제일 쉽게 한번 설명 들어버릴까요? 여러 가지에 이용이 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떠오르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페어렌탈 어드비저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9금 뭐 총기가 들어갔거나 욕설이 들어갔거나 지금은 이런 겁니다. 직접 그 모니터링 스크린 요원들이 하나하나 다 보고 있으면서 그걸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자동으로 이 시스템에서 그 부분 다 찾아냅니다. 캐리 그랜트 찾아내는데 이걸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단편적인 사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제 사례가 있고요. 페이지 4페이지에서 보시면 산업 현장에서 이거를 또 찾아낸 사례가 있어요. 뭐냐면 산업 현장에서 이 비디오 서치 기능을 활용을 해서 적용한 사례가 스마트 비드. 다 이 위에 있는 이름들이 회사 이름입니다. 하나하나가 한 회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들이요. 스마트 비드.io라는 회사에서는 어떤 걸 만드냐면요. 산업 현장이요. 건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비디오로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동작을 인식하고 행동을 인식하고 이 물체를 인식하고 이 사람들의 이상 움직임을 포착을 해요. 그러고서 이거 위험한데 리스크 있는데 싶으면 바로 중앙 통제 시스템으로 그 리스크를 스스로 포착해 갖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적용될 수 있는 항공, 우주, 그다음 방위산업체, 수많은 보안, 수많은 곳들에서 다 그거 적용될 수 비슷하네요. 있어요. 그 요즘에 보니까 이제 무인 점포 같은데 보면 이게 CCTV가 그렇죠. 그 AI로 인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본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똑같은 거죠. 비슷한 사례요. 실제로 딱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4페이지에서 오른쪽 이게 이런 리테일 쪽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오른쪽 사진에서 설명한 사례는 뭐냐면 이제 카트에다가 태블릿을 달아요. 근데 이게 카메라가 탑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인벤토리 체크를 이 빨간색 네모칸 된 데가 이 수평으로 쏜 거거든요. 그냥 비워버린 거죠. 이런 것들 스스로 체크하고 그리고 여기선 사진이 이제 생략을 했는데 보면 프로덕트 그룹핑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우유끼리 오렌지 그룹까지 그리고 브랜드별로도 그룹핑이 되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실시로 재고 관리를 스스로 실시간으로 트래킹할 수 있고 주문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염차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보면 하나의 포컬 푸드라는 곳이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천장에 카메라를 달아서 딱 염차연님 말씀하신 그 소비자 행동 패턴 인식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 사람이 그건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사람 얼굴을 인식하기 때문에 과거에 뭘 샀고 그리고 이쪽으로 갔을 때 몇 분을 소모하고 어떤 걸 들고 나오고 여기까지 사실 다 트래킹하는 시스템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다 지금 케이스 스타디 보여드리는 거죠? 딥러닝. 네, 이게 실제로 그 하나하나 다 기업이고요. 엔비디아의 인셉션 어워드에서 다 노민이 됐던 실제로 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기업들 일부는 사실은 엔비디아에서 직접 투자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하나하나의 사진들이 이 기업들이 실제로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펀딩을 위해 목표를 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에요. 이쪽에서 특이한 점이 의료 분야에서 딥러닝 사례가 사실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요? 네, 의료 분야 쪽에서 딥러닝 응용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었고 대표적으로 한 2개만 일단 넣어놨는데요. 아틀라스라는 기업이고 왼쪽에 있는 사진이고 2018년 엔비디아 인셉션 어워드에서 우승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 보면 혈액이에요. 혈액이고 휴대용 기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제가 이 기기에 있으면 영차님 제가 찔러가지고 피 한 방울 딴 다음에요. 요 칩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넣으면요. 바로 혈액에 있어서 백혈구 수치가 어떻게 되고 이것들이 바로 나옵니다. 1초 만에. 자, 이건 뭐냐면요. 의사가 개입되지 않아요. 뭐냐면 이미 이 정도의 애플리케이션은 딥러닝 기반으로 오차율이 얼마 이하까지 떨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진료를 대신 판단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쵸. 데이터 갖고서 그냥. 오류율이 훨씬 적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사례 들어드리면 음성인식 시장이 있습니다. 음성인식 시장에서 그러면 기계가 음성을 읽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말한 걸 듣고서 얘가 몇 살이고 뭐 성별이 뭐고 뭐 무슨 말을 했고 이런 걸 다 이제 분류해낼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오류율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음성인식 제가 알기로는 구글입니다. 구글에서 만든 바이두 아니면 구글인데 거기서 음성인식으로 만들어놓은 모델의 오차율이 3% 미만으로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이 듣고서 잘 못 듣잖아요. 헷갈리잖아요. 막 들으면 인간의 오류를 밑으로 내려갔을 정도로 그 모델이 개발이 된 거예요. 인간의 오류율이 측정되는데 이 머신러닝의 오류율이 같이 측정이 된다면 지금 어떤 게 더 우위에 있는지까지 애플리케이션별로 정렬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XR 3D라는 기업의 이제 사례고요. 3D 프린터를 응용한 사례입니다. 외과 의술의 수술 과정을 도와요. 그래서 옆에는 뼈가 있고요. 뭐 내장, 뭐 예를 들어 뭐 관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고요. 이제 보면 이제 사진을 찍고 딥러닝으로 요거를 이제 빠른 시간에 이거를 3D로 입체화 모형화 시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어요. 이 앱에 들어가면. 그래서 3D 프린팅이 되고 예를 들어 그레이 뭐 이거는 지금 뭐 은색깔이고 플라스틱 재질이고 이걸 다 선택을 해서 오더 버튼까지 누르면 이게 바로 의사한테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수술하는 과정에서 이 모델을 통해서 사실상 시뮬레이션이 되는 상태로 3D 프린팅을 응용한 의료 분야 적용 사례가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되면 6페이지를 가면 이건 뭐냐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러면 뭐 벌써 그럼 터미네이터 시대가 온 거냐? 인간을 넘는 AI가 그럼 진짜 나오는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AI의 3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이제 앤드리슨 호로위츠에서 이거를 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컨셉 중에 하나인데 3가지 AI는 첫 번째로 네로우 AI입니다. 네로우 AI는 아까 그런 바둑 같은 거예요. 바둑 또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뭐 산업 현장, 뭐 오디오 인식 이런 겁니다.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인간보다 어쩌면 뛰어날 수도 있는 다만 그 특정 분야를 못 벗어나죠. 네로우 AI고요. 제너럴 AI는 뭐냐면 굉장히 좀 범용의 영역에서 인간 수준의 이제 AI를 지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슈퍼 AI라는 게 있습니다. 슈퍼 AI는 인간 이상이죠. 터미네이터에서 나오는 그러한 AI가 이제 슈퍼 AI입니다. 지금 딥러닝을 이용해서 크게 달라진 점은 뭐냐면요. 이 네로우 AI가 폭발적으로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특정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빠르게 딥러닝을 시켰을 때는 그 카테고리에서만큼 인간만큼 올라와 버리는 애플리케이션이 너무 많이 늘어나 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제너럴 AI라는 영역은 그거보다 훨씬 어려운 영역입니다. 제가 페이지 6페이지에서 설명드릴 2개의 기업은 제너럴 AI 영역에 도전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첫 번째로 블링크라는 기업입니다. 블링크라는 기업이 있고 오른쪽에 볼트 ML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하나는 영화고 하나는 게임이에요. 하나는 듣자마자 이건 되겠네 싶을 거고요. 하나는 이게 말이 돼 싶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로직은 같습니다. 둘 다 제너럴 AI 쪽에 가까워요. 블링크는 쉽게 말하면 LOL 하시잖아요. LOL.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시면 이 게임을 막 플레이하고 있다가 자기가 생각해도 진짜 인생 플레이가 나온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진짜 무슨 유튜브에 올리고 싶은 게 하나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녹화를 떠가지고 친구들한테 공유하고 막 내 유튜브도 올리고 이거 방송도 하고 싶고 그런 거야.
자, 그 영상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 블링크는 이 딥러닝으로 그 영상을 그러한 여러 가지 게임 플레이들 학습한 딥러닝 모델이 내가 게임을 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거 진짜 재밌게 하나 뽑혔는데 싶은 걸 자동으로 녹화를 떠요. 녹화를 떠서 버튼만 누르면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앱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정말 역대급 게임이라는 걸 캡처를 그냥 그렇죠. 한다는 얘기죠. 역대급인데 플레이가 나오면 내가 사람들 막 다 쏴주고 막 하늘에 뛰어내렸는데 원샷 원킬하고 막 이런 거 유튜버들 너무 좋아하겠다. 근데 이게 들어보시면 이게 요 정도만 말하면 그렇게 막 대단히 불가능할 것 같지 않잖아요. 자, 오른쪽 거 말씀드릴게요. 볼트 ML이라는 데서 하는 데고 이거는 영화의 박스 오피스 성과를 자기가 예측해 주겠다. 이스라엘 기업이요. 뭐냐면 이제 요즘에 스타트업들이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VC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많이 진출합니다. 왜냐면 이쪽에 참 기상천외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모비라이도 이스라엘 기업이었고 이 기업도 이스라엘 기업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항상 꿈을 크게 꾸잖아요. 그 이상이 이스라엘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 볼트 ML이라는 기업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 아까 이제 김원효 연구원 저희 영화 사람 얘기했었는데 거기서 진짜 그 천수답 비즈니스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면 이제 어떤 영화가 흥행이 날지 안 날지 그 아까 뭐 쇼박스 뭐 그런 것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뉴 같은 것들 그 기업들의 숙제가 있는 거죠. 예측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걸 예측해 주겠다. 너희들은 영화의 근본은 스토리텔링이다. 너희들은 스토리텔링만 연구해라. 우리가 그래서 타겟층을 어떻게 하고 이게 흥행성이 정량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이거를 사실 예측하는 작업을 하겠죠. 그 작업도 우리가 다 대신해 주겠다. 분석 작업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화를 이제 스스로 학습해 갖고 그래서 장면을 보고서 이제 플롯이 어떻게 됐고 캐릭터 어떻게 됐고 씬이 어떻게 됐고 이거를 다 캐치를 해 갖고 이걸로 스코링을 해서 자기가 박스 오피스 성과를 제시합니다. 자, 제가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거는 좀 힘들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콘텐츠 비즈니스 하잖아요. 근데 보면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블링크랑 볼트 ML이 하겠다는 건 사실 비슷해요. 볼트 ML은 그게 예를 들어 다중이에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캐릭터, 장면, 영상 분석해야 되고 온갖 훨씬 많은 변수를 예측하겠다라고 공을 한 거고 블링크는 거의 원 피처. 하나의 펑션을 가진 앱으로 단순화시킨 거거든요. 근데 블링크가 되면 시간이 되면 지나면 볼트 ML도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제너럴 AI 영역에 도전하는 기업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7페이지부터 이제 진도 좀 나가서 이제 앞서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데이터고요. 두 번째 AI 칩. 세 번째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먼저 애플리케이션부터 설명을 드려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이 생기면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나중에 되면요. 제가 자식분들한테 꼭 코딩을 가르치려면 좀 어폐가 있어요. 학원을 가서 그냥 되게 간편적인 거 배우실 것 같아서 좀 진지하게 기계랑 대화하는 법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요. 나중에 염차님도 갑자기 자기만의 앱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염앱 해가지고 자기만의 킬러 애플리케이션 AI를 적용시킨 거를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야 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데이터를 받아야 돼요. 온갖 데이터를 받아야 되고 내 엔진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누가 마음에 만든 거 쓸 수 있겠지만 욕심이 있잖아요. 왠지 더 큰 기업 만들어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 앱을 만들려면 내 엔진을 돌리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연산이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저장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도 구글처럼 엔진 만들고 싶단 말이죠. 그럼 돈 벌 수 있는데. 그래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애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플레이어들이 나오고 그 중에서 잘할 놈을 찾아야 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자본시장에서 또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누가 AI 시대에서 금광에서 청바지를 파냐 이거죠. 이제 금광의 시대에서는 골드러시에서는 청바지 파는 사람들이 리바이스가 돈 많이 벌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AI 시대의 청바지일까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던 투자 얘기네. 그렇죠. 앞에서 내가 본의 아니게 동영상 보신 분들은 막 이제 돈 얘기입니다. 이제 돈 얘기하네. 근데 앞서도 돈 얘기긴 한데 요거는 이제 당장 청바지 얘기를 해준다는 그렇죠. 거죠. 청바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보면
글로벌하게 탑 VC들이 있습니다. 앞서 서두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엔비디아의 경쟁사가 있어요.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AWS의 경쟁사가 영원히 없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 스타트업이요. 자, 그 기업들을 초기 단계부터 발굴해서 키워가고 있는 큰 손들이 있습니다. 두 개의 전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 설명드리고요. 첫 번째 안드리센 호로이치고요. 벤 호로이치 너무나 유명하신 전설적인 분이고, 두 번째 세콰이어 캐피탈입니다. 그래서 벤 호로이치는 요 데이터브릭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소위 이제 스타트업에서는 이제 시드, 이제 나 또는 나의 지인을 통해서 펀딩을 해서 이제 회사 차리는 거고요. 전문 VC들의 투자를 받기 시작할 때부터 그 단계별로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시리즈 D 이렇게 갑니다. 보통 그런 시리즈의 단계는 1,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보통 시리즈 B 이상 가면은 IPO를 바로 가는 기업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마치 이게 임상 이런 것처럼 꼭 B, C, D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아니라요. 어느 순간 B에서 그냥 IPO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A 단계예요. 시리즈 A라는 건 뭐냐면 가족돈 받은 바로 다음 단계에서 벤 호로이치가 이걸 발굴해서 이게 파스 시대의 아마존의 경쟁자가 될 거야라고 육성을 한 겁니다. 대단한 인사이트죠. 이제 보면은 이제 이 비즈니스가 어떤 비즈니스 하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실제로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딥러닝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다 AWS 쓸 것 같잖아요. 못 써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망의 시대에서 저희가 찾아냈던 그 포인트입니다. 과금을 많이 해요. 뭐 GPU 한 번 돌리면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해놨는데 돈을 또 어마어마하게 뜯어갑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하나는 AWS의 팟을 쓰려면 그게 철저한 레버리지를 위해서 이제 소위 레거시 에셋이라고 그러죠. 기존에 있던 인프라를 무조건 이용하게 만들어서 그 위에 걸 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AWS에서 AI 개발을 하려면 아마존 데이터 센터를 써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존 데이터 센터를 못 들어가면,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서버가 있다, 우리 못 옮긴다, 못 써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그 부분을 뭐 해결하는 살짝의 부분이 있지만 AWS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자, 그러면 나는 AWS에 안 들어가고 좀 더 저비용으로 하고 싶은데, 자,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오픈 소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오픈 소스의 역사는 이제 리눅스, 유닉스에서부터 안드로이드까지 애플에 대응하는 게 안드로이드고, 저 리눅스, 유닉스가 윈도우에 대응을 해왔고, 그 인류의 이 컴퓨터 마켓의 역사와 함께 해온 게 오픈 소스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도 오픈 소스 기반의 경쟁자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게 데이터브릭스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서 하나만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 오픈 소스 시장에서도 명함이 있어요. 클라우데라라고 호트녹스라고, 클라우데라 호트녹스는 얼마 전에 합병을 했는데, 이 오픈소스 시장에서도 요 데이터브릭스가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옛날 오픈소스로 상장되던 클라우데라 같은 기업들은 주가가 안 좋아요. 왜냐면 이런 겁니다. 시대가 변하잖아요. 뭐든지 새로운 시작이 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될 때는 빠르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요 오픈소스 시장에서 클라우데랑 호트녹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오픈소스에서 이제 하둡이라고 있는데, 뭐 그 오픈소스 시장에서 표준을 놓고 경쟁을 한 거예요, 서로. 그래, 오픈소스 시장에서 다 내 거, 마치 아마존이 하듯이 내가 만든 여러 가지 펑션들로 다 너희들은 뭐 컴포넌트 사용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서로 죽어라 싸웠어요. 똑같은 펑션 가지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표준 싸움하고 있는 와중에 아마존 같은 AWS가 AI 쪽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들여오고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팟을 띄워버린 거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브릭스 같은 기업들은 훨씬 더 AI 같은 머신러닝 같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 굉장히 빠르게 유연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클라우데라가 호트녹스 같은 기업들이 조금 많이 안 좋아졌죠. 9페이지 힘들겠다. 이게 뭐 말 끼어들 수가 없어 지금. 또 질문 있으시면 얼마든지 해요. 그냥. 네, 요게 기술적인 게 조금 들어가는데 요걸 좀 이해를 하셔야 이제 또 그 기술적인 건 다음에 우리가 그 동영상 강의 때 그렇죠. 하는 걸로 네. 알고, 이거는 오늘은 할 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10페이지를 가면 이제 그게 이제 데이터브릭스라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10페이지를 가면 엔비디아의 경쟁사가 되는 그래프코어라는 이제 IPU예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CPU가 있고요, GPU가 있고요, 그다음에 IPU가 있어요. 근데 CPU 시대에서 GPU로 넘어간 이유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 머신러닝 같은 거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머신러닝 같은 거는 한 번에 다양한 작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기보가 아까 이제 알파고 예를 들어드리면 기보가 있는데 그거를 그러면 뭐 1000만 기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CPU라 그러면 자기가 뭐 예를 들어 혹시 뭐 옥타코어, 뭐 쿼드코어, 헥사코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한 코어 수가 중요한 이유는 저희 주알모 PD님 여기 안에 계시는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GPU를 쓰는 이유는 그러한 과정에서 병렬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작업들을 기다렸다 하나하나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행적으로 한 번에 여러 가지 연산하는 거예요. CPU가 8개, 헥사코어니까 8개 연산하는 거고. 옥타코어죠. 8개 연산하는 거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GPU는 뭐냐면요. 가상적으로 수천 개의 연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GPU가 엔비디아가 이렇게 크게 주가가 오르고 기대가 많이 된 거죠. 엔비디아가 11페이지를 가시면요. 여기 근데 IPU가 정확히 뭔지. IPU를 GPU 설명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예.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가 2000년도부터 해서 주가가 뭐 50배, 100배가 올랐잖아요. AMD는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 주가가 사실상 멈춰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AMD가 뭐 비트코인에서 채굴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또는 어떤 게임에서 엔비디아랑 AMD께 잘 돌아가고 이래서가 아닙니다. 이 엔비디아 주가의 이 기반이 되는 믿음은 뭐냐면 4차 산업, 자율주행, AI, 블록체인, VR 이 수많은 데이터 홍수의 시대에서 모든 연산은 GPU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GPU는 엔비디아 하나다. 라는 믿음에서 형성된 주가예요. 그리고 그거의 기술적인 배경은 뭐냐면 앞서 설명드렸던 GPU의 여러 가지 병렬 연산에서의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10페이지로 잠깐 돌아올게요. 그러면 왜 IPU라는 게 나오냐? IPU라는 거는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딥러닝이죠. 딥러닝이 나오면서 더욱더 중요해진 겁니다. 이제는 GPU는 뭐냐면요. 문제가 GPU도 사실은 게임 그래픽이잖아요. 그쪽에 맞춰서 좀 헤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력도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가격도 비싸요. 한때 비트코인 열붕 때 뭐 엔비디아 뭐 1080 이런 거 사면 거의 뭐 구하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뭐냐면요. IPU는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딥러닝만을 위한 AI 칩입니다. 그래서 네가 딥러닝을 위해서 프로세서가 필요해? 그러면 AI 칩. 완전 최적화된 알고리즘까지 고려해서 훨씬 더 빨라질 10배에서 100배 빨라질 수 있게 계산을 해서 설계해 놓은 이게 그러니까 GPU를 대체하는 건가요? IPU가? 이제 요게 IPU 진영이랑 GPU 진영이 나뉘는데 GPU 진영엔 엔비디아랑 AMD가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GPU가 된다고 생각하고 인텔은 또 생각이 달라요. 인텔은 뭐 FPGA라고 있는데 일단은 CPU 기반으로 머신러닝 돌릴 수 있는 걸 개발하고 있는데 진척이 빠르진 않아요. CPU가 가장 기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IPU는 우리가 GPU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거기서 이제 12페이지를 가시면요. 좀 팩트를 점검해 드릴게요.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허상이냐? 그건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그 주가를 받는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의 요 AI 칩을 위한 경쟁에서도 분명히 앞서 있어요. 앞서 있고 분명히 잘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AI 애플리케이션들을 제가 앞서 이제 20개 기업을 보여드렸는데 진짜 들으시면서도 속마음으로 꿈에 불과하지, 허상에 불과하지,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대로 된 AI 애플리케이션이 아직 많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 말은 AI 칩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있어도 그거가 아직은 사실상 그래서 AI 칩이 개발되고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됐을 때 정말로 어떠한 로직을 가진 IPU가 필요한지, 어떠한 하드웨어 성능이 더 중요한지 이런 것에서 아직은 검증 테스트조차 안 된 거예요. 그 말은 앞으로 다양한 수많은 애플리케이션, 어떤 거는 실시간이 중요하고 어떤 거는 영상이 더 중요하고 어떤 거는 텍스트 기반이고 수많은 그 애플리케이션 나오는 과정에서 각각의 특성화된 AI 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실제로 MLPerf라고요. 이게 벤치마크 기관인데요. GPU 성능을 비교를 했어요. 물론 엔비디아가 현 시점에서 1등을 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강화학습 분야를 아예 참가조차 안 했어요. 7개 카테고리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가진 GPU 시스템은 강화학습을 위한 알고리즘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 이쪽에서는 우리 것이 어울리지 않다. 말입니다. 자, 7개 카테고리를 볼까요?
영상 인식, 음성 투 텍스트, 감정 분석, 번역, 사물 인식, 추천 기능, 강화학습입니다. 이건 뭐냐면 영상에서는 죽어라 동영상을 돌려야 될 거예요. 텍스트에서는 영상 같은 헤비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건 그거보다는 좀 더 매칭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나라의 언어로 맞게. 각 카테고리마다 어떤 거는 예를 들어 완전 그래픽에 가까운 게 있고 어떤 거는 완전 로직에 가까운 게 있어요. 이런 것마다 다른 용도의 AI가 필요할 수 있다. 13페이지에서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이제 그 뒤로 넘어가면 엔비디아의 세계관이에요.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고 실제로 엔비디아가 현 시점에서 표준인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하드웨어 때문이 아니에요. 하드웨어도 물론 좋은데 요 소프트웨어 레이어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레이어가 머신러닝 전용 소프트웨어가 뭐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같은 게 있는데 GPU를 이용해서 가속화할 때는 엔비디아의 이제 쿠다라는 게 있는데 거기를 쓸 수밖에 없어요.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적화해서 잘 붙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개발이 됐고 마치 아마존이 AWS 파스를 늘리기 위해서 개발자를 엄청나게 포섭했잖아요. 비슷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개발자들이 많이 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연산에 있어서 비용을 줄여야 되고 속도를 높여야 하는 과정에서 대안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이제 상장 기업 두 개가 있습니다. 보면 요 청바지 넥스트 청바지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요. 뭐냐면 데이터, AI 칩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데이터 측면에서 에펜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뭐냐면 앞서 예를 들어 염창님의 이제 염 앱을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모으려니까 내가 뭐 쿠팡도 아니고 내가 뭐 이마트도 아니고 데이터 어디서 받아옵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전문적으로 소싱을 해갖고 데이터를 매출을 하는 기업이에요. 뭐 회사들은 뭐 밝히기 어렵겠지만 뭐 원하지만 이런 에펜 같은 회사들은 뭐 굉장히 글로벌한 회사들한테 매출을 하겠죠. 근데 이 기업은 실제로 그 데이터, 머신러닝을 위해서 데이터를 획득하고 그걸 정제하고 실제로 매출화시키고 있는 기업이고 보시다 주가 차트를 보십시오. 뭐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아이플라이텍이라는 중국의 기업이 있어요. 음성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청바지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상장 기업입니다. 이런 음성 쪽 이런 데가 워낙 중국이 뭐 보안 이슈, 뭐 여러 가지 그런 감시 통제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정부에서 많이 육성을 하고 있고 아이플라이텍이 중국의 서비스용 로봇 시장의 뭐 60에서 80% 음성 부분을 가지고 있고 뭐 사실 중국의 음성 시장이 한 60%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단한 기업이고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음성 관련해서 제품이나 기술들 보유하고 있는데 앱이 하나 이제 영상 사례가 재밌는 사례가 뭐냐면 여기서 음성 합성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버락 오바마가 만다린을 합니다. 중국말로. 버락 오바마의 톤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음성이란 게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컨텐츠에 따라서 합성이 돼버리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음성 관련된 기술 아이플라이텍 중국 기업이 있고요. 이제 한국 기업들을 이제 3개 정도만 설명드리고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저는 솔직히 AI 기업들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AI 클라우드 자료 쓸 때는 아예 해외 이제 대형 주식들만 이제 조사를 했었고 다만 그거를 세미나하는 과정에 사람들 대화라는 과정,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러한 AI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스타트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놀랍게도 지금 설명드린 모델에 매칭이 되는 경쟁 기업들이 있습니다. 딥노이드라는 첫 번째 기업 사례는요. 이제 보면 의료용 MRI, CT 이런 것들을 딥러닝을 해서 영상 판독을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평소에 5분에서 8분이 걸리는 걸 30초에서 1분에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의사를 대체하는 거 아니냐 물어볼 수 있는데 의사를 대체하는 의사를 돕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를 굳이 힘들게 됐는데 다들 성형외과 가고 싶잖아요. 뭐 피부과 가고 싶고 영상 판독 전문의는 쇼티지입니다. 사람이 안 구해져요. 근데 보시면 저희도 건강검진 맨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약간 돌아가면서 계속 온몸을 막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안 찍은 대로. 그러면 CT 찍고 MRI 찍고 온갖 걸 찍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거 하나하나를 사람은 점점 이제 건강의 시대, 바이오의 시대가 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해석이 돼야 되는데 철저하게 쇼티지인 거죠. 그래서 이 속도를 줄이고 병원에 이것을 매출하려고 계획을 하고 개발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게 영상 판독 전문의가 이걸 일일이 그렇죠. 할 때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1차로 이제 레이블 해주는 거죠. 1차로 이제 딥러닝을 해서 그러면 이거 영상을 보고서 이 부분에 요런
증상들이 있으면 요거는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를 딥러닝 기반의 요 애플리케이션이 1차로 다 그거에 전부에 찍어서 일단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오류율이 많이 적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럼 이거를 지금 만들어서 의료기관에 뭐 지금 그쵸. 적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요 기업들은 이거를 또 미리 말씀드려야겠네요. 요 스타트업들의 특징은 괜히 VC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타트업 예를 들어 뭐 진짜로 시리즈 뭐 A 그다음에 예를 들어 시드 단계 이런 기업들은 VC들이 예를 들어 투자할 때 뭐 회계법인 실사도 하고 그다음에 법률 계획서 같은 검토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파악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보면 많은 경우는 이 약간 바이오 기업이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아직은 이제 관련돼서 매출이 엄청나게 대단하고 막 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숫자가 막 폭증을 하고 그러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AI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실제로 그 본연입니다. 예를 들어 그 본연의 펑션에 집중을 해서 펀딩을 통해서 그 본연의 펑션을 계속 디벨롭, 익세큐션 레벨을 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만 보는 거죠? 기술 거의. 아니죠. 기술을 당연히 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매출이 뭐 이게 여러 기업들이 좀 사례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그렇죠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다만 어떠한 기업들은 매출이 나고 있고 진행 단계가 다 시리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일단은 중요한 거는 개발은 뭐 이걸 그림만 그리고서 개발을 이제 하겠다 그런 기업들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기업들이에요.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플리토라는 기업이고요. 보면 이제 여기는 아까 FN이라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호주에서 그 언어 데이터를 전 세계적으로 다국어로 번역이 돼서 그 같은 비즈니스 모델하고 경쟁사입니다. 한국에서 하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서 이제 요 번역 데이터를 소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번역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이 언어가 이제 언어별로 매칭이 되고 예를 들어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네덜란드, 독일어 이런 것들이 각자가 서로 번역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궁극의 번역 엔진이 완성이 되면 하나의 말만 하도 본인이 원하는 언어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엔진이 굉장히 앞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번역을 위한 엔진의 데이터를 공급하고 있는 이제 매출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리오사 AI라는 기업은요. 앞서 그래프코라고 이제 세콰이어 캐피탈이 투자한 영국의 이제 스타트업이 있어요. 시리즈 C에서 세콰이어 캐피탈이 들어갔고요. 시리즈 D에서 이제 BMW랑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갔습니다. 자율주행 쪽을 바라보고 들어간 거예요. 칩을 위해서. 피리오사 AI는 그런 유사한 NPU, IPU 계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제 AMD 아시다시피 AMD 출신의 이제 백준호 대표가 새로 설립을 해서 만드는 회사고요. 이쪽 IPO 쪽에 있어서 이런 하드웨어와 더불어서 소프트웨어 레이어를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기업분들을 새 회사는 그러면 이 만나봤던 분들 이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만나서 실제로 탐방을 사실 애널리스트란 게 탐방을 진행하지 않고 이제 기업을 내용을 쓰기가 어려워요. 사실 자료에서 기업 좀 세부하게 들어갔으면 했지만 사실 스타트업 기업에서 그럴 수가 없는 그렇죠. 거고. 왜냐면은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이 스타트업들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소개를 드리는 거지. 사라팔라는 아닙니다. 왜냐면 스타트업 투자에 있어서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깊게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이 올라오고 있다. 아까 그 세 개 회사 정도는 지금 VC들이 들어가 있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VC들이 투자를 했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봤을 때는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1차 단계는 검증이 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VC들이 일단 스타트업을 투자할 때는요 이런 거예요. 저희 주변에도 제 주변에도 그렇고 이제 저희들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많이들 물어봐요. 한번 저기 금융권 다니니까 한번 투자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투자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 어떤 과정이야? 물어보면은 투자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딱 해드리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투자 받을 수 있는지. 20페이지짜리 계약서를 쓰고 거기서 그치. 연봉에서부터 뭐 그다음에 감사 받아야 되고 정기적으로 뭐 이사회 개최해야 되고 온갖 단서가 다 붙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받기 싫은 거예요. 근데 스타트업이었는데 그래도 이름 있는 VC에서 그 기업에 투자했다는 거는 최소한 그 VC에서 회계법인을 써서 실사도 하고 법률 계약서도 다 검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 투심이라고 거기까지는 가 있는 기업들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거는 다 이제 VC도 투자를 받은 기업들. 아니 나도 이쪽을 잘 몰라서 그래서 원래 이 자료를 쓰면서 성취호 연구원이랑 했던 얘기는 이후에 이제 이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이거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이거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이거 뻔한 얘기 왜 안 하실 텐데 아마 그 단계가 이제 저희가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분야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한국에서도 생각보다 우리가 굉장히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져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많은 그렇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미 비슷하게 가고 있네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수소차 관련해서 1월 16일 날 그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중점 분야 중에서 AI랑 데이터 사회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만들어가려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 쪽으로 비상적으로 많은 돈이 몰리고 있고 정부에서도 핵심적으로 육성하려고 노려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밸류체인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서 연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워낙 송채영은 이쪽을 좋아해서 약간 이쪽 약간 저는 제가 죄송스러운 게 오늘 피곤해서 아까 약간 말을 많이 안 했는데 차분하게 들으셔서 아시는 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30일에였나요? 네, 31회입니다. 네, 30일에 마무리 짓고요. 우리 지금 밥도 못 먹었습니다. 그러게요. 일정들이 있어가지고 다이어트가 자동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힘이 없어지고 저기 힘드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오라, 이리오.